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20년도 1, 4분기에 만든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든 책들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또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만든 책들이 시, 소설, 에세이 이렇게 분야가 다양해서 관심 가는 책이 있으시다면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연준 시인의 산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짜 애호가이고, 이전에 소란이라든가,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등등의 산문집을 다 따라 읽었어요. 시도 좋아하고 산문도 좋아하는데, 진짜 박연준 시인 산문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지난 수요일에 서점에 배본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목요일에 바로 중세를 찍었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 중세 찍는 책은 당연히 흔치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박연준 시인과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 책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 책은 박연준 시인이 어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그 안에서 그 시인의 눈으로 포착한 어떤 특별한 순간들, 기억하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순간들을 담아낸 책인데요. 짧은 꼭지 50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총 4개의 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부제목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1부는 부제목이 겨울 고양이, 그리고 2부는 하루치 봄, 3부는 여름비, 4부는 오래된 가을, 이렇게 4개의 부로 나누었어요. 이 원고를 처음에 받고 쭉 다 읽어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계절감이었거든요. 계절감이 정말 잘 산 글들이 많더라고요. 계절이 잘 드러난 게 그렇게 특징적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있잖아요. 풍경이 있을 거고, 맛 혹은 소리 등등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계절이 계속 돌고 어떤 계절에 그 계절과 관련된 나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이 불시에 떠오를 때가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렇게 갑자기 소환되는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마주한 지금의 나의 심경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서 약간 코끝이 시큰시큰해지는 그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계절이 주는 환기하는 계절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4개의 부를 계절을 중심으로 나누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배치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겨울을 앞에 둔 이유는 그 겨울의 찬 기운을 먼저 좀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일상에 찬 기운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비슷한 계절감을 먼저 느끼신 다음에 우리가 같이 맞이할 봄의 그 따뜻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장면 전환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겨울을 1부에 두고 그 시린 겨울이 끝나고 2부에 봄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전의 산문집들에 비해서 모월모일은 조금 더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그것이 내용의 가벼움이 아니라 문장의 리듬, 문장의 경쾌함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책,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이 인스타그램에 후기 남겨주신 걸 봤는데 소화가 잘 되는 책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책. 시인 특유의 통찰이나 시인 특유의 관찰력 같은 것은 굉장히 잘 살아있지만 읽기에 큰 부담이 없어서, 그리고 분량도 200쪽 정도 되거든요. 하루하루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싶다. 그렇지만 오래 마음에 남는 책이면 좋겠다. 그런 책을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모월 모일이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박연준 시인이 서문에 쓴 내용으로 조금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정말 좋아하는 서문인데요.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애의 모든 날을 걸어 모아 평생이라 부른다면 빛나는 날은 기껏해야 며칠, 길어야 몇 주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이전에 나는 가능한 한 찬란한 날만 골라 서 있고 싶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해서, 평범한 날은 평범해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작고 가볍고 공평하다. 해와 달이 하나씩 있고 내가 나로 오롯이 서 있는 하루. 이 산문집은 평범한 날을 기리며 썼다. 빛나고 싶은 적 많았으나 빛나지 못한 순간들. 그 시간에 깃든 범상한 일들과 마음의 무늬를 관찰했다. 삶이 1%의 찬란과 99%의 평범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나는 99%의 평범을 사랑하기로 했다. 작은 신비가 숨어있는 아무 날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과가 알려주었다. 내 평생은 모월 모일의 모과라는 것을. 평범함은 특별하다. 우리가 그 속에서 숨은 모과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평범이 특별함이다. 매일 뜨는 달이 밤의 특별함이듯. 이제 겨우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걸 깨닫는데 40년이나 걸리다니. 당신이 나보다는 좀 더 빨리 자신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신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 딴청을 피우는 시간,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을 멀리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서문만 들으셔도 아, 작가가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방금 서문에서 모과라는 얘기를 박연준 시인이 했어요. 이 서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산문집을 쓰면서 모과 하나를 계속 떠올렸다고 해요. 모과 과일 있잖아요. 특별히 예쁘고 특별히 맛있다고 선호되는 과일은 아닌 그 약간 울퉁불퉁한 과일의 모양을 떠올리면서 모월, 모일, 모과 그 세 단어가 주는 리듬감을 좀 음미하면서 하루하루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과 하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수도 있고 저 모과로 뭘 할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냥 모과를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들, 하루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게 평범한 속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서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과 하나를 독자분께 작가가 내민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과 하나과 함께 이것을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사진작가 구본창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비누이거든요, 이게. 비누를 연작으로 작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진작가가 자기가 매일 손을 씻고 뭐 얼굴을 씻고 그러면서 비누가 조금씩 달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둔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비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존재, 사물이죠. 근데 이렇게 달아서 동글동글해지고 여기는 약간 투명해지기도 한 이 비누를 보면서 박연준 시인이 떠올린 모과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누 연작은 박연준 시인이랑 제가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연작 작품들인데 그 중에서 디자이너가 이 비누를 골랐어요. 몇 개의 비누를 두고 저희가 같이 고른 기억이 또 특별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와 박연준 시인의 모과 하나를 같이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박연준 시인한테 이 꼭지들 중에 어떤 꼭지가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영상 찍을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소소한 이것도 재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쓰면서 가장 애착이 간 꼭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 했더니 겨울 고양이 1부의 두 번째 꼭지 조그맣고 딱딱한 붉은 간처럼 생긴 슬픔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가 박연준 시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틋한 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실 때 그거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꼭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2부의 하루치 봄에 나오는 꼭지고 70페이지에 있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발전이라는 꼭지 좀 좋아해요. 이게 남편인 장석주 시인과 다투고 혼자 여행을 떠나서 생각한 것들을 적은 꼭지인데 이 꼭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꼭지고요. 중간중간 굉장히 귀엽고 웃음이 나는 꼭지들도 많아서 기분 좋게 읽으실 수 있는 산문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간 이벤트로 이 굿즈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티백인데 표지 이미지를 그대로 쓴 티백이고, 반 테이블이라는 곳이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 모월 모일만을 위한 차를 새로 블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아까워서 못 마시고 있는데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뒤에 재료명을 보니 크랜베리와 장미꽃 이런 게 들어있어서 되게 달콤하면서 향기로운 차인가 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점에서 구매하실 때 이런 이벤트 페이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서점 단독으로 박연준 시인 친필 사인본을 또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SNS 같은 계정 확인해 보시고, 모든 동네 서점에 다 입고가 된 건 아니고 신청을 한 서점에만 저희가 그 사인본을 판매를 했으니까 근처에 자주 가시는 서점 있으면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해서 사인본을 사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집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학동네 시인선의 130번 박시아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인데요. 무언가 주고받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131번 주민현이라는 아마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첫 시집이에요. 킬트 그리고 퀼트, 이렇게 두 여성 시인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색채가 다른 시인이어서 어떤 쪽이건 양쪽 중에 하나는 취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박시아 시인은 이번이 세 번째 시집이고, 두 번째 시집도 문학동네 시인선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시인선이 나왔었고, 주민현 시인은 이번에 첫 시집을 낸 젊은 시인입니다. 일단 박시아 시인의 시집은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소 몽환적인 시집이어서 평소에 현실 밀착형의 시어들보다는 약간 꿈꾸듯이 읽는 시집들의 마음이 많이 간다 하셨던 분들께는 이 시집을 더 권하고 싶어요. 뒷표지도 되게 예쁘죠. 네, 제가 이 시집을 만들면서 영화 멜랑콜리아가 떠올랐다라고 어딘가 쓴 적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하강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시집이에요. 폭설이 막 쏟아지고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런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폐허가 된 곳을 응시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도 있지만, 박시아 시인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났을 때, 어둠으로 뒤덮였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어떤 한 줄기 빛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인이라는 인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컸던 시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들어버린 식물의 재 안에서 부서지는 흰 빛이라는 이 시집 속의 식구 하나를 신간 안내문이나 아니면 광고 카피나 이런 등등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가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식구를 골랐습니다. 그런 모든 하강의 이미지를 끌어안고 시인이 가닿고자 하는 그 흰 빛,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기에 좋은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집, 이 킬트 그리고 퀼트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어들이 많은 시집이에요. 여성 시인의 다채로운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이 시집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성 시인의 시들 가운데 여러 갈래가 있을 텐데, 어떤 시집은 굉장히 강렬하고 센 언어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시집들이 있는가 하면, 주민현 시인은 그보다는 오래오래 생각하고 꾹꾹 눌러 쓴 시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많고 분명하지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큰 소리의 시들이 가득하고 강렬한 언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시집을 읽을 때 쾌감이 분명 있을 텐데요. 이 시집은 정반대의 감동을 주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킬트 그리고 퀼트라는 식구에서 따온 시 제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마 이 시집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킬트는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남성들이 입는 전통 스커트예요. 체크무늬 스커트에 백파이프 하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킬트라는 치마를 입은 남자를 어떤 여성 화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본인도 치마를 입고 있고 저 남자도 치마를 입고 있죠. 하지만 그
그 둘 다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같은 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시인데, 그리고 퀼트라는 것은 왜 여러 천을 박음질해서 연결해 놓은 그런 퀼트 기법의 그 퀼트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 거리에서 우리는 모호하게 기워져 있지. 깊다라는 것은 깊다는 것과 별 관계가 없지. 퀼트 그리고 퀼트. 그리 깊지는 않은 전통에 대하여, 허리나 엉덩이 주변을 감싸는 천 또는 그런 손에 대하여, 체크무늬의 치마, 우리를 깊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고찰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에 대한 고찰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서사, 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여성일 수가 없죠. 이 시집 속의 하나의 시 속에는 한국인인 나와 여성인 나와 이란인 친구인 여성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여성이지만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이 또 같지는 않죠. 그 이란인 친구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면서 이웃집 남자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총을 들고 사냥하듯이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인데, 이웃집 남자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총격당할 위험을 겪었던 친구가 있고, 그것을 말하는 내 친구인 이란인 친구가 있어요. 이 이란인 친구는 어쨌건 나랑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조금은 여유가 있고 한가로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한국인인 여성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층적인 여성의 삶을 하나의 시에서 보여줍니다. 결국 주민현 시인은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성이 아니고, 그리고 퀼트 그리고 퀼트처럼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또 다 같은 치마도 아니고, 그래서 같은 층위로 생각되기 쉬운 어떤 개념들을 여러 층위에서 보여주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하게 하는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시집의 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앞에 제사 부분인데요. 제사를 일단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시아 시인의 경우에는 나의 비올라와 푸른 손에게, 이런 제사를 쓰셨고요. 그리고 주민현 시인의 경우에는 나보다 멋지고 용감한 이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딱 이 제사에서 보여주는 톤의 차이가 시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사실 이 책은 작년 12월 말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홍보라든가 여러 활동은 1월 첫 주에 시작이 되었던 책이라서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장혜령 작가의 진주라는 소설입니다. 진주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보석 진주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책의 진주는 지명입니다. 이 소설 속 화자의 아버지가 수감되었던 진주교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자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된 곳이죠.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곳인데, 그 지명 진주를 제목으로 따왔어요. 굉장히 독특한 소설입니다. 장혜령 작가는 문학동네 신인상 부문에 시로 등단을 한 시인인데, 워낙에도 시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쓴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글쓰기를 하는데요. 소설이라고 해도 소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설의 이미지와 조금 다른 글쓰기를 합니다. 일단 책장을 넘기면 이런 이미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원고지에 글을 쓴 거죠. 이런 국민교육 헌장이 들어가는 소설입니다. 네, 진주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름 없는 민주화 운동가였던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고 추적해보는 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이야기가 이 장혜령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당시 민주화운동 시기의 여러 가지 기록들, 뉴스, 본인의 일기, 악보, 그림 등등 다양한 사료와
개인적인 기록들이 다 얽혀가지고 이것이 지금껏 본 적 없는 특별한 장르의 글이 되었던 건데요. 작가가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문자의 역사가 아니라 소문자의 역사를 쓰고 싶었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책을 만들 때 편집자가 이런 표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안들을 구성을 하고 넣잖아요. 제가 요 뒷날개에 해당하는 이 뒷면지에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문학동네의 책들을 실어 보았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장혜령 작가가 쓴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첫 산문집,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 흰, 그리고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와다 요코의 용의자의 야간열차, 이렇게 네 작품을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해두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혹시 내가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 있다면 이 책에도 아마 흥미를 느끼실 만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굵직한 서사의 흐름을 따라서 읽는 작품들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특별한 목소리를 따라서 읽는 느낌? 그리고 이게 활자로 쓰여졌지만 목소리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느낌이 강한 작품이라서 이 네 권의 책과 큐레이션을 함께 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책을 소설로 내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르포르타주 에세이로 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으로만 또 한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작가가 직접 가공한 이야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장혜령 작가가 한강 작가님께 이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워낙 두 분이 이제 사지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십사 보냈는데, 그때 한강 작가님께서 이 책을 산문이 아니라 소설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초과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혜령 작가와 고민 끝에 소설로 내게 되었어요. 이 소설의 추천사를 어떤 분께 맡길까 이제 제가 또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처음에 르포르타주 에세이로 내려고 했을 때는 그쪽 계열, 어떤 사회학과, 뭐 인문학과 관련된 저자분들의 리스트를 좀 떠올리다가 이것을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문학적인 텍스트로 읽어줄 사람을 골라봐야겠다라고 고민의 방향을 바꿨고, 김혜순 시인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적절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겠죠. 네. 김혜순 시인께 이런 텍스트가 있고 꼭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간절하게 메일을 드렸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도 김혜순 시인의 추천사를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짧게 읽어볼게요. 운동가 아버지의 딸이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은 말하는 여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어떤 항쟁들과 텍스트들과 인물들이 얽혀서 상호 텍스트성을 얻어야 그것들이 말하는 여자의 배아가 되는가, 그 여자가 되어버린 텍스트들은 어떻게 다중 주체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치는가를 증거한다. 민주화 운동은 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학적 사건이 되었다. 이 소설에는 이전의 운동 소재 소설에서 보였던 작가 자신의 알리바이 찾기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응시와 해체가 있을 뿐. 네. 지금의 르포이고 지금의 시이고 지금의 신화다라고 강력하게 외쳐주신 책인데, 제가 장혜령 작가님의 사랑의 잔상들을 만들면서는 이 책은 정말 나만 읽고 싶다라고 썼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진주 만들면서는 정말 빨리 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잘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2020년도 1분기에 만든 책 4권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 어떤 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이 남았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흉흉한 시국에 일상을 모쪼록 편안하게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